안녕하십니까. 5번째 시간 부동산의 흐름 보이지 않는 돈에 대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돈, 인비저블 머니, 인비저블 맨이라서 뭐 보이지 않는 사람, 뭐 수명인간 뭐 이런 영화도 있는데요. 제가 보이지 않는 돈, 예, 과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날씨가 눈이 오다 좀 말았는데 뭐 아주 요즘 날씨 춥고 눈도 많이 오니까 건강이나 운전 조심하십시오. 돈이 안 보인다는 거는 어떤 전자화폐나 신용, 사회 이런 것 때문에 돈이 안 보인다. 특히 요즘 전자화폐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누구는 투자했고 누구는 투자했는데 저 투자해 봤는데 뭐 돈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보이지 않는 것을 팔아라. 뭐 블록체인 기술을 파는 건 아니죠. 블록체인은 기술 자체에 어떤 가치가 있는 거지만 비트코인은 뭐 앞으로 비트코인을 뭐 사고 팔고 제트캐시나 여러 가지 이더리움이든지 뭐 그런 또 그들만의 거래소 주식처럼 그런 리그가 있는 거죠. 이걸 팔고 사고 그래서 뭐 수익을 보는 것 같고요. 과연 보이지 않는 것을 팔아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사야지 또 돈을 버는 거다. 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유튜브에서 보이지 않는 돈을 찾으면요 어린 아이들 그 만화가 나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고 그게 사실 부의 상속이고 그게 또 건전한 자본주의의 어떤 질서가 아닌가 싶은데요. 유령같이 안 보이는 돈이 이자가 붙어서 나중에 막 빚이 불어내죠. 근데 이제 그 매일 노동을 해서 갚아서 나중에 보이지 않는 돈이 다 해결이 돼서 마음 편한 뭐 그런 만화 영화였고요. 일단 우리가 돈을 번다는 거는 사실 내가 어떤 월급 통장이나 어떤 거래 계약서, 근로계약이나 뭐 어떤 용역계약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제 몸값이나 제 노동을 팔아서 돈을 받는 건데 사실 저는 그 안 보이는 돈을 이번 강의를 하면서 무보수 활동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인도네시아 쓰나미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곳에 재난 구호 활동이 있었고 남편이 뭐 간질병 자원봉사를 한다. 이제 가족이 보살펴주는 거 아플 때 뭐 약을 해주고 뭐 따뜻한 차를 타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머님의 일상적인 가사노동 이런 것들이 무보수 활동들입니다. 무보수 활동도 경제적 가치를 포함시켜 있고요. 뭐 이는 당연히 부로 평가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직접 돈이 오가지는 않지만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듭니다. 자, 무보수 활동의 경제적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돈으로 부를 평가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는 게 미래입니다. 잘 안 보이나요? 미래에는 무보수 활동이 그 어떤 돈으로 부를 평가하는 어떤 새로운 미래라는 그런 얘기가 있다니까 한번 참고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들, 사치스러운 생활은 부자인 척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과연 진정한 부자가 따로 있는지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다 하니까 좀 이상하니까 이쪽으로 옮길게요. 부자인 척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부자이기를 인정받고 싶어하고 뭐 그런 심리가 있겠고 진정한 부자들은 사실 뭐 워런 버핏은 넥타이에 양복을 이제 연세가 있으신 거 그렇게 입고 다니죠. 대부분의 진짜 뭐 스티브 잡스나 뭐 마크 주쿠버그나 뭐 이런 사람들 청바지에 뭐 신세계그룹 뭐 정영진 부회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도 보면 뭐 청바지에 이렇게 되게 스니커스 같은 걸 신고 이렇게 다니는 게 저희로서는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 사람이 부자인 거 다 아는데 뭐 굳이 비싼 옷 안 입어도 저희는 알 수 있고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뭐 반드시 모두 비싼 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언제든지 좋은 차를 탈 수 있죠. 비싼 차를. 그렇지만 그 사람이 좋아하는 차는 오히려 클래식카나 오래된 차들. 마크 주쿠버그도 뭐 10년 이상 된 아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똥차를 타고 다니고요.
뭐 음식도 맨날 캐주얼하게 먹고 옷도 같은 색깔의 옷만 입고 뭐 그런다고 그래서 그런데 시간 쓸 겨를이 없다. 인간이 가진 유일한 자산은 시간이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 말처럼 시간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사치스러운 생활로는 뭐 전화기, 옷, 뭐 휴대폰도 요즘 엄청 비싼 것도 있고 옷, 신발, 멋진 의상, 스타들, 유명한 사람들, 스타들의 멋진 의상이라고 따라하려고 돈을 쓰고 카드 빚은 사람, 빚을 지른 사람들이 과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지 한 번 정도는 의문을 가져볼 만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것을 사지 않는 부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것 사지 않는 부자,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가격의 부동산, 펜트하우스, 저택, 고급 빌라 이런 걸 살기 위해 빚을 지고 대출을 일으켜 갚아 나가는 삶. 때론 부자들의 허름한 집에서 사서 허름한 집을 사서 멋지게 자기 취향대로 고쳐 쓰는 거. 과연 어떤 게 사치스러운 생활이고 어떤 트렌드일지 생각해 보고 있고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차이는 빚을 지지 않고 빚을 지고 능력밖에 것을 구매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돈이 많아도 비싼 옷을 입어도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게 빚을 지고 자기 능력보다 더 좋은 걸 사고 싶어서 항상 안절부절 못해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서 절대로 대출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그냥 돈이 없으면 안 씁니다. 그리고 평범해 보이는 옷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부자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좋은 진짜 가치인 것 같아요. 똑같은 옷인데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 게 좋겠죠. 굳이 브랜드 샤넬이 사실 입어봤자 카메라가 좀 이상하네. 그렇게 뭐 그냥 좋은 일은 그 영업이나 그 영업 직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하는 거니까 뭐 그건 뭐 알아서 취향대로 하시면 되고요. 인생에 처음으로 10억을 벌었어요. 10억을 벌어보신 분이 있으면 뭐 손들어 보세요. 별로 많지는 않군요. 10억을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차하고 좋은 레스토랑 가서 막 이렇게 이제 돈을 써보고 즐거움을 이제 막 느끼고 그러면 이제 사실 돈이 나가고 나면 사실 그냥 별 생각이 없거든요. 이렇게 뭐가 남는 게 없어요. 좋은 음식 먹으면 이제 소화 잘 되고 건강에 좋은 것 같고요. 좋은 차 탄다 그래도 매일 나가는 뭐 여러 가지 유지비 이런 거 생각하고 또 좋은 차 타니까 좋은 레스토랑 갖고 가려고 그래서 돈을 쓰게 되는 게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와 대조적으로 부자들은 그냥 쓸만한 차를 타고 그냥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심이나 뭐 인정 같은 걸 받아서 뭐 쓸만한 차를 타고 다닌다는 거. 로또를 사거나 점쟁이를 찾아가서 즉각적으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막 하소연하면서 부자 되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 그런 거는 되게 의존도가 높은 거고 잘못된 어떤 부자에 대한 어떤 바램이에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데 시간을 주로 씁니다. 부자들은 그런 점쟁이를 찾아가는 시간에. 그리고 진짜 사치스러운 생활은 어떤 것이냐, 자꾸 제가 왔다 갔다 하네요. 진짜 사치스러운 생활은 부자들은 주변에 대부분 훌륭하고 유명하고 존경받는 사람들하고 연락하고 지내며 직접 만납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뭐 강의도 가고 뭐 여러 가지 돈을 쓰면서도 만나지만 사실 워런 버핏하고 밥 한 끼 먹는데 뭐 1,500만 원, 15,000달러 내고 뭐 먹는 사람도 있는 것도 사실 사실이고요. 이런 거는 사실 진짜 사치스러운 생활이라고 저는 과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들과 어울리려고 부자인 척하거나 굳이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주택에 살면서 그렇게 살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내가 어디 산다고 창피하거나 어디 산다고 우쭐대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조니 뎁이나 뭐 유명하죠. 조니 뎁 뭐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 저택들 갖고 있고 월 몇 억씩 그 지배인들, 집 관리사들 그런 집사들한테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두바이 왕족들은 뭐 하물며 뭐 어마어마하죠. 사우디 두바이 왕족들이 돈 쓰는 거는 정말 뭐 인스타나 유튜브를 보면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죠, 시대가. 그들이 진정 돈을 많이 쓰기보다 과연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쓰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죠, 뭐 일본의 오타쿠라 말듯이 자기가 자기 세상을 만들어서 자기만의 어떤 그 돈을 가치를 부여하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차에 그쵸, 슈퍼카를 뭐 200대 300대 뭐 그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은 정말 차를 좋아하는구나. 차의 어떤 엔지니어링을 좋아하는지 디자인을 좋아하는지 어떤 그 감성들, 차가 갖고 있는 뭐 그런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결국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뭘 사서 눈앞에 놔두고 입고 차고 뭐 싸고 타고 다니고 뭐 비행기도 사고 요트 타고 뭐 돈을 쓰므로써 어떤 가능해 뭔가 손에 잡히고 가능해지는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게 사실 현실이죠. 하지만 진짜 사치스러운 생활은 품위 있는 우아한 생활 그런 걸 어쩌면 알아주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기 서로 이렇게 좋은 사람들끼리 모임이 있잖아요. 뭐 좋은 데 가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 안 좋은 데 가면 또 안 좋은 사람도 만나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종의 연예인 세계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일종의 투자일지도 모른다. 내가 이런 생활을 영위하고 그런 사람들 만나기 위한 편의성을 위한 어떤 사치스러운 진짜 사치스러운 생활일 수도 있다. 뭐 제 생각이니까요. 예, 써봤습니다. 이렇게. 자, 요즘 주식시장 연일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3,000포인트 넘어가고 3,200에서 지금 좀 꼬꾸라졌고요. 저는 돈이 항상 들쥐습성이기 때문에 뭐가 잘 된다고 다 따라갑니다. 예. 사실 그거는 그냥 따라하는 거지 실제 이미 거기서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돈의 흐름은 저는 바뀔 것이다. 주식은 포화 상태다. 실적은 죄송하지만 이런 말 써서 개판입니다. 대기업만 잘 된다고요? 아니요, 대기업도 쉽지 않을 거예요. 돈이 은행에 있지 어디 투자해서 돈을 지금 현금화 에비타가 많이 창출되는 기업은 뭐 언택트 사업이다 뭐다 뭐 많이 있다고 해서 아직 저희가 봤을 때 실적에 대비해서는 좀 과평가나 뭐 오버 에스티메이트 뭐 미래 투자니까 주식은 너무 미리 앞서서 너무 투자되지 않았냐. 일단 돈의 흐름은 바뀔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부동산 정책 1년에 수차례 번복됐죠. 왜요?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안 보이는 곳, 안 보이고 모르는 곳에 투자를 한번 검토해보고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이란 거는 모르는 거를 정책으로 내야 그게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다 아는 기존에 경험했던 걸 정책이라고 내면요. 그때는 이렇게 했고 저때는 저렇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그 정책을 오히려 역발상해서 이용합니다. 그래서 양도세라든지 예를 들면 취득세를 먼저 올렸죠. 그래서 부동산 취득이 어렵게 하고 그래서 어떤 규제라는 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규제라는 게 너 담배 피지 마, 너 술 마시지 마, 너 여자 만나지 마 그러면요 더 하고 싶은 게 사실 규제의 속성이죠. 오케이? 그래서 저희는 지금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자주 바뀌고 자주 바뀔 수밖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면 정책이 효과가 없고 핀텍 규제이고 안 보이는 모르는 곳에 뭔가 돈이 움직일 것이라는 기대를 저는 해봅니다. 돈 벌 때는 시장에 틀렸을 때예요. 시장이 막 주식값이 올라간다 해가지고 그랬을 때 나는 팔고 나와요. 그럼 폭락하죠. 오른다 그랬을 때 떨어지면 그러면 나는 돈을 번 거죠. 그러면 돈을 잃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주식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 못하고 이제 뭐 코로나 같은 경우에 코로나 같은 경우에 좀 반토막 났었죠. 거의 리만 브라더스나 뭐 셧다운이나 뭐 테이퍼링 뭐 여러 가지 경제 어떤 그런 어떤 그걸 뭐라 그러죠? 충격이 있었을 때 그때 예를 들면 전쟁에서 졌을 때 뭐 이길 거라고 해서 뭐 도박처럼
경기가 졌을 때 이겼을 거라고 배팅해가지고 진짜 진 경기를 이긴다든지 전쟁에서 졌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승전한다든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시장이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움직인 거하고 정반대로 움직였을 때 시장이 틀려버리면 우리는 뭐 꽤나 많은 돈을 벌고 그걸 성공이라고 그러고 그 성공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기적은 이렇게 기다려가지고 기다리면 성공할 수 있는 기적이 올 거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부단히 끊임없이 노력을 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안 보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연상을 계속 해야 돼요. 어떤 이건 왜 그럴까? 그래서 이건 이렇지. 전체적으로 본 통찰력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요, 막 머리만 아파요. 그냥 그거 많은 데이터가 있다는 걸 알지만 그 데이터 간의 어떤 인과관계, 주식은 오르고 뭐 부동산은 어쩌고 뭐 은행은 어쩌고 금리가 어쩌고 뭐 그런 얘기 수천 번 수만 가지 뭐 블룸버그나 뭐 이런 거 맨날 봐도요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통찰력 있는 사람은 몇 가지 뉴스만 보면은 촉이 있죠, 촉. 근데 대부분 케이아스나 이런 어떤 대혼란 이론을 봤을 때는 물리학적인 법칙이지만 그 안에 분명히 규칙성을 찾아냅니다. 뭐 브라운 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 입자들이 움직이는 대혼란. 우리의 뇌도 물 속에 있잖아요. 물이 70%니까 그 물 속에 이렇게 떠다니는 그 신경 조직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알고리즘이 있을 거고 그 알고리즘 밖에 모르는 거를 이렇게 감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로 해서 통밥으로 해가지고 맞추는 경우. 자꾸 카메라 꺼지네. 카메라 꺼져가지고요. 그래서 뭐 이제 강의는 짧게 하기로 해서 짧게 글 썼고요. 액션이 없는 투자에 대한 두려움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에 대한 무서워요. 내 돈이 나가면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 돈이 가는데 과연 돈이 벌릴까? 혹시 마이너스 나면 어떨까? 그래서 액션이 없는 투자는 투자가 아니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자, 액션을 해야 됩니다. 액션이 있으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치 해석을 위한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통찰. 이거 없이는 액션하면 안 되고요. 이 액션을 해야 그게 투자라는 말이 성립이 된다고 봅니다. 번복하는 주식이나 주식 투자보다 일관성 있는 돈의 흐름을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아까 10억 벌어온 사람들, 만약에 10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그걸 계속 주식이나 주택시장 이런 데 보면요. 이게 아니면 저거고, 이산이 아니면 저산이 계속 번복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돈을 자기가 원하는 것에 투자하게끔 어떤 설득이나 어떤 지표나 여러 가지 차트를 보고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권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요. 다 할 수가 없어요. 주식 전 종목을 다 살 수가 없고, 전 종목을 다 손해난다고 미리 알고 팔 수도 없고, 또 주택도 뭐 어디가 뜬다 그래서 거기도 사고 저기도 다 살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자원 안에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남의 말 많이 듣고 그런 거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걸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또 일관성 있는 돈의 흐름을 파악해서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일관성 있는 돈의 흐름은 저희가 계획이 있는 돈의 흐름이겠죠. 계획이 없으면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뭐 주식에서도 외국인이나 기관들 투자하는 거 보세요. 일관성 있게 쭉 가니까 주가가 올라가죠. 개인은 언제 샀다, 언제 팔았다, 언제 샀다. 사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러한 기관이나 계획성을 갖고 움직이는 그런 자금들하고는 상당히 틀립니다. 그래서 자꾸 누가 카톡을 해가지고 그 신규 어떤 대책이 있는가 하면은 기존 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국가가 하는 사업들 한번 쳐다볼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과 국무총리 말을 잘 듣고 판단해 볼 만한 것들이 무엇인가. 그 사람들이 왜 그걸 하냐면요. 그게 권력이거든요. 말을 함으로써 그 말이 정부 정책으로 실행이 되게끔 하는 게 그게 권력이에요. 국민들이 투표해서 만들어준 권력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뭘 해야 됩니까? 부를 잘 분배를 하고, 성장 동력, 그런 리더십 당연히 필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게. 그래서 신도시하고 규제가 있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라고 저는 지금 봅니다. 그러면 일관성 있는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과거 주식이나 주택, 부동산 그런 것보다는 또 정부 정책. 그렇다고 갑자기 뉴딜 펀드를 산다는 거 그것도 위험해요. 왜냐면 그건 정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그냥 위탁만 하는 거지 정부가 사업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사업은 사업가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정부에서 하는 어떤 윈도우, 창구, 새로운 뉴딜 펀드라고 창구일 뿐이고요. 미국에서도 페더럴 연방정부 펀드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굉장히 낮아요. 수익률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우리나라에 처음 생겼다고 다 새롭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고 과거에나 다른 전체적인 그런 걸 보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신도시하고 그 규제가 있는 것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저는 지금 갑자기 제안을 드린 겁니다. 보유세 거의 없고 리스크도 없고 투자 수익이 가장 높은 것 뭘까요? 토지, 원형지 땅이에요. 땅이 도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주변에 철도나 인프라가 건설되고 그러면 그 땅이 어떻게 될까요? 땅이 바뀝니다. 땅의 용도가 바뀌고 땅 위에 뭐가 생겨요. 그러면 그 땅 지주가 모든 걸 다 권리를 갖고 어마어마한 투자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사실 제가 오늘 지난주에도 이걸 방송을 안 해서 갑자기 좀 하게 됐는데 다음에는 원형지 땅과 여러 가지 또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좀 더 한번 1단계 업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안 눌러주셔도 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